퇴근하고 집에 들어섰는데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식탁에서 치킨을 먹고 있었고 아내는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옷장이 텅 비어 있었지요. 화장대 위도 말끔했습니다. 먼지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수십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그날 새벽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나 이제 내 인생 살게요. 찾지 마세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쉰둘이었고 아이들은 중학생과 초등학생이었지요. 15년을 같이 산 아내가 아이들을 두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어느 날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내 친구였어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지금 많이 힘들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지요. 그리고 찾아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전처라는 걸 처음에는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7 강대영입니다. 회사에서는 그래도 중간 관리자 소리를 듣고 그냥 조용한 가장으로 살아온 사람이지요. 남들 눈에 띄는 것도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들 옆에서 제 자리를 지키며 사는 것,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돌이켜보면 그게 잘못은 아니었는데 그 조용함이 때로는 무관심으로 보였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에야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몰랐지요. 아내는 저보다 8살 어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아내는 26이었고 저는 34이었지요. 지인 소개로 만났는데 첫 만남에서 아내가 웃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소탈하고 밝은 사람이었거든요. 큰 욕심도 없고 거창한 꿈을 이야기하기보다 소소한 일상에서 기쁨을 찾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이거 맛있다며 진심으로 기뻐하고 길가의 핀 코스모스를 보고도 잠깐 멈춰 서서 예쁘지 않아요? 하던 사람이었지요. 그 순수함이 좋았습니다. 저처럼 무뚝뚝한 사람 곁에서도 혼자 빛나는 사람 같았거든요. 사실 결혼 전에 주위에서 만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이 차가 너무 나는 거 아니냐고,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사람을 보고 결혼하는 거라고 그렇게 믿었지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양가 어른들과 가까운 지인 몇 명만 모신 작은 예식이었지요. 아내는 그런 소박한 결혼식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미 있게 우리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요. 결혼한 지 15년이 됐습니다. 그 세월 동안 우리 집은 크게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큰 돈을 번 것도 아니고 넓은 아파트에 산 것도 아니었지요. 방 3개짜리 빌라에서 4식구가 살았는데 좁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집안을 늘 가득 채웠으니까요. 집이 좁으면 더 자주 눈이 마주치고 더 자주 부딪히게 된다는 거,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4식구가 서로의 온기 안에서 지내는 것 같아서요. 딸아이는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제 성격을 닮아서인지 말수가 많지 않고 차분한 아이였지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조용히 방에서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가끔 제가 방문 앞에서 잘 있어? 하고 물으면 응하고 짧게 대답하면서도 슬쩍 웃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먹을 때가 되면 부엌 쪽으로 고개를 빼꼼 내밀고 아빠 오늘 뭐 먹어요? 하고 물어봤지요. 그 눈빛이 어찌나 맑던지 저는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하루 피로가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처음 봤을 때 그 밝은 눈빛이 딸아이한테서 그대로 보이는 것 같아서 때로는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지요.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아내를 꼭 닮아서 활달하고 낯을 가리지 않는 아이였지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도 제대로 내려놓기 전에 친구를 데리고 들어올 만큼 사교적이었습니다. 조용할 틈이 없었지요. 그래도 밉지 않았습니다. 그 와글와글한 소리가 집의 생기를 불어넣는 것 같았으니까요. 어떤 날은 아이 친구들이 5명씩 들이닥쳐서 거실을 뒤집어 놓기도 했는데 그때도 저는 화를 내기보다 슬며시 웃고 말았습니다. 시끄러워도 집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육아에만 전념했고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동네 작은 학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에 보태겠다며 스스로 나선 것이었지요.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활기를 되찾는 것 같아 오히려 보기 좋았거든요. 집에 돌아오면 오늘 학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제잘 이야기하는 아내가 예전 26적 모습을 닮은 것 같아서 저도 괜히 기분이 좋아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은 크게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다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세상에 싸우지 않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돈 문제로 티격태격하기도 했고 아이들 교육 방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지요. 아내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 했고 저는 그보다는 안정적으로 저축부터 하자는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이 밤을 넘긴 적은 없었습니다. 한바탕 속상함을 토해내고 나면 어느새 서로 눈치를 보다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시기였지요. 대부분은 제가 먼저였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는 걸 어려서부터 몸에 익힌 사람이었지요. 어릴 적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늘 고단해 보여서 제 불편함을 내색하는 게 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형제가 셋이었는데 막내인 저는 늘 맞춰주는 쪽이었습니다. 위에 형들이 우선이었고 저는 그냥 조용히 기다리는 아이였지요. 그 습관이 어른이 되어서도 이어진 것인지 저는 불만이 있어도 쉽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늘 조용히 감내하는 사람이었지요. 속이 끓어오를 때도 겉으로는 표가 나지 않게 꾹 누르는 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가끔 안타깝게 봤습니다. 당신은 너무 혼자 삼키려 해요. 힘든 거 있으면 말 좀 해요. 아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괜찮다고 별거 아니라고 웃어 넘겼지요.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오래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그 말이 다르게 들립니다. 어쩌면 아내도 저한테서 비슷한 갑갑함을 느끼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요. 말을 들어주기만 하고 정작 자기 속 이야기는 꺼내지 않는 사람 옆에 있으면 외로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의 저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웃으면 괜찮은 줄 알았고 아내가 조용하면 피곤한 줄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지 않냐고요? 아니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 등교 준비하는 소리가 들리고 퇴근하면 집에 불이 켜져 있고 저녁 밥 냄새가 났습니다. 당연한 것들이었지만 당연하지 않다는 걸 그때는 몰랐지요. 밥상 위에 소박하게 차려진 된장찌개 하나, 아이들이 숙제하면서 중얼거리는 소리, 아내가 부엌에서 그릇 씻는 소리, 그런 것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였는데 저는 그 소중함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결혼 초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평범한 게 제일 어렵고 제일 귀한 거래요. 그때는 그 말이 별로 대단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평범함이 뭐가 귀하냐고 그냥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이 너무도 선명하게 들립니다. 저는 그 귀한 걸 가지고 있으면서 귀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상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무렵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던 게요. 처음에는 눈치를 못 챘습니다. 워낙 제가 둔한 편이기도 했고 설마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예전에는 꼭 어서 와요, 밥 먹어요 하던 아내가 어느 때부터인가 방에서 잘 나오지 않는 날이 생겼습니다.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학원 일이 힘든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괜찮냐고 물으면 괜찮아요 하는 아내의 말을 저는 그대로 믿었지요. 그러다 한 가지가 눈에 걸렸습니다. 아내 휴대폰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부엌이나 거실에 아무렇게나 두던 아내가 어느 날부터인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게 됐습니다. 제가 옆에 앉으면 슬쩍 화면을 뒤집거나 잠금 화면으로 전환하는 게 보였지요. 그냥 개인 사생활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자꾸 마음 한켠이 걸렸습니다. 뭔가 불편한 느낌이 작은 돌멩이처럼 가슴 안에 굴러다니는 것 같았지요. 잠들기 전에 괜히 천장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아닐 거야 하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주말에도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주말에 내 가족이 함께 근처 공원이라도 나가고 했는데 어느새 그런 날이 뜸해졌지요. 제가 먼저 이번 주말에 어디 나갈까요? 하면 아내는 힘없이 웃으며 다음에요 하고 말았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온 날이 있었습니다.
친구 생일이라고 했지요.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저는 혼자 거실에서 기다리다 깜빡 눈을 붙였다가 아내 소리에 깼습니다. 아내는 그냥 씻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별말 없었습니다. 저도 별말 안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뭔가 한마디라도 물어봤어야 했는데 저는 또 그냥 참았지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미 신호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외면했던 건지도 모르지요. 믿고 싶었으니까요. 우리 가정이 괜찮다고, 그냥 요즘 서로 피곤한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사람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세상을 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그냥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이상한 낌새를 보인 것도 아니었고 저와 크게 싸운 것도 아니었지요. 그냥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는 가을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안방 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간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마 잠들어 있나 보다 생각했지요. 그러고는 그냥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게 그 집에서 아내와 나눈 마지막 일상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아직도 그날 아침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일찍 알아챘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문을 닫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돌아서서 안방 문을 열고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하고 물어봤다면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을까요?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이 혹시 계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떠나고 나서 혼자 아이들 키우면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 버티고 있는 분들이요.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랬다고 혼자 꾹 참고 살았는데 여기까지 왔다고요. 이 이야기가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 가을 화요일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날 퇴근길은 별다를 것 없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골목을 걸어오는데 어디선가 저녁 팝 짓는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인지 생선 굽는 냄새인지 그냥 그런 저녁 냄새였지요. 피곤하긴 했지만 그래도 집에 다 왔다 싶으니 마음이 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냥 그런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치킨이었습니다. 아내가 치킨을 시켜놓은 날이 가끔 있긴 했습니다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거실 불은 켜져 있었고 아이 둘이 식탁에 마주 앉아 치킨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엌이 조용했습니다. 아내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딸아이가 잠깐 동생 얼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몰라요. 아들도 고개를 숙이며 치킨만 먹었습니다. 두 아이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게 보였지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저한테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아니면 아이들도 모르는 건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옷장 문이 열려 있었는데 안에 옷이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지요. 처음에는 세탁을 맡겼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화장대를 보니 아내가 늘 쓰던 화장품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향수병도 스킨 로션도 거울 앞에 늘 놓여있던 작은 빗도 없었습니다. 화장대 위가 아무것도 없이 말끔했지요. 먼지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자리에 있다가 사라진 흔적 같았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3번, 4번, 5번. 목이 점점 조여드는 것 같았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이들 앞에서 표정을 지키려고 안방 문을 닫고 혼자 전화를 계속 걸었습니다. 10번, 20번, 30번. 신호만 가고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디야? 전화 좀 받아. 답장이 없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엄마 갑자기 급한 일 생겼나 보다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아이들이 더 묻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이들도 뭔가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아이들도 이상한 분위기는 압니다. 다만 말을 못하는 것뿐이지요. 저는 아이들이 잠들고 나서도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쥔 채로 아내한테 전화를 계속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확인은 됐습니다. 읽었다는 표시가 떴지요. 그런데도 답이 없었습니다. 읽고도 답을 안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때 저는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난 게 아니구나. 아내가 스스로 전화를 안 받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20년 가까이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새벽 1시가 됐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화면을 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나 이제 내 인생 살게요. 찾지 마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내 인생 살게요. 찾지 마세요. 짧은 두 문장이었는데 그 문장이 가슴에 박히는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칼로 찌르는 것처럼 날카롭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묵직하게 천천히 아래로 내려앉는 것 같았지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이들 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딸은 방문을 반쯤 열어두고 자는 버릇이 있었는데 불빛 사이로 딸아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천장을 보며 자는 건지 눈을 감고 있는 건지 아들 방도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얼떨떨했던 건지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던 건지 그냥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면서도 너무 무거운 것 같은 그 이상한 느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오면서 아이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가장 먼저 나오더니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왔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응, 아직 못 왔어. 아빠가 아침 차려줄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저도 아직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아내가 왜 나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돌아올 건지 말 건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이들 아침을 차리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아내가 불만이 있었다면 말을 했어야지요. 힘들다면, 떠나고 싶다면, 우리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면 그냥 말 한마디만 했어도 됐을 텐데 저는 대화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말이라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없이 아이들만 덩그러니 남겨두고 나간 건지 그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어서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장모님께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봤더니 어머니도 딸한테 연락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더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많이 힘들었나 봐. 미안하네. 아니, 어머니가 왜 미안해 하십니까? 잘못한 게 없으신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 어머니도 뭔가 알고 계신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더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스스로 나간 거라는 것을, 그리고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것을, 그 사실이 마음의 자리를 잡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은 받아들여졌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아이들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딸아이가 어느 날 저녁 밥을 먹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안 와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딸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어른한테 확인을 받고 싶은 그 눈빛이었지요. 저는 한참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조금 있다 올 거야.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저는 딸아이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나간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딸아이가 학교 가려고 나오는데 교복 블라우스를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늘 다려줬던 모양이었지요. 딸아이는 저를 보더니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좀 다려줄 수 있어요? 저는 블라우스를 받아들고 다리미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다리미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한참 서랍을 뒤지다가 베란다 한쪽 구석에서 찾아냈지요. 다리미판도 어디 있는지 몰라서 결국 수건을 바닥에 깔고 다렸습니다. 온도 조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냥 뜨겁게 했다가 깃 부분이 살짝 눌렸습니다. 딸아이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받아 입었지요. 괜찮아요, 아빠. 이 정도면 돼요. 그 말이 어찌나 가슴을 찌르던지요.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아빠한테 괜찮다고 말해주는 상황이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저는 한참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집이 조용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집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내가 집에 있을 때는 늘 무슨 소리든 났습니다. 부엌에서 그릇 소리가 나거나 TV 소리가 나거나 전화 통화 소리가 나거나. 그런데 그날 아침은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 정적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지요.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를 가야 했습니다. 멍한 머리로 지하철을 탔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지요. 화면을 보고 있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누가 말을 걸어도 한 박자씩 늦게 대답했습니다. 팀원 하나가 팀장님, 오늘 어디 불편하세요? 하고 물어봤는데 저는 아니, 좀 피곤해서라고 대답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낮을 버티고 퇴근을 했습니다. 집에 오니 아이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아들이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지요. 냄비를 혼자 올려놓고 봉지 뜯어서 스프 넣고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밥할게. 잠깐만 기다려. 아들이 고개를 들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라면 맛있어요. 같이 먹어요.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눈이 따가웠지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아이들 밥을 제가 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요리를 거의 못한다는 거였지요. 결혼하고 나서 밥을 해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아내가 늘 했으니까요. 처음에는 그냥 계란 프라이에 밥 아니면 김치찌개 흉내를 냈는데 너무 짜거나 너무 싱거웠습니다. 아들은 그래도 잘 먹었지만 딸아이는 몇 숟갈 뜨다가 물을 마시는 게 보였지요. 차마 맛없다고 말을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더 미안했습니다. 세탁기 돌리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아내가 쓰던 세탁기인데 버튼이 어찌나 많던지요. 무슨 코스를 눌러야 하는지 몰라서 그냥 아무 버튼이나 눌렀다가 옷이 잔뜩 쪼그라들기도 했습니다. 아들 체육복이 한 사이즈는 줄어든 것 같았지요. 아들은 아빠 이거 이상해요 하면서도 그냥 입고 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혼자 밤에 세탁기 설명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아내가 늘 하던 일이었거든요.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가 저기요. 이거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으시면 안 돼요 하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집안일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게 돌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 처음 알았지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요.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아이들을 챙기고 각종 고지서를 처리하고 저는 그냥 회사 다니고 월급 갖다 주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집이라는 게 그것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 없이 직접 해보니까 비로소 보였지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큰 수고였는지를요. 그걸 왜 진작 몰랐을까 싶어서 밤에 혼자 있으면 자꾸 그 생각이 났습니다. 회사 일도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수입이 끊기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회사를 가고 퇴근하면 아이들 저녁을 챙기고 아이들 잠들면 밀린 집안일을 했습니다. 처음 2달은 그야말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몸이 2개라도 모자랄 것 같은 날들이었지요. 잠이 부족해서 출근길 지하철에서 깜빡 졸다가 내릴 역을 지나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들고 나서 부엌 정리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싱크대 앞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왜 나오는지도 몰랐습니다. 억울한 건지 슬픈 건지 아니면 그냥 너무 지친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나왔지요. 수도꼭지 앞에 서서 그냥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깰까봐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어깨를 들썩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렸지요. 한 번만 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밤이 꽤 있었습니다. 혼자인 밤에 집이 고요해지면 버텨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낮에는 아이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그냥 아빠로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 무게를 어딘가에는 내려놔야 했는데 그게 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딸아이는 어느 날부터 스스로 블라우스를 챙겨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구겨진 채로 그냥 입고 가더니 나중에는 제법 반듯하게 다려서 나왔지요. 아들도 점점 라면 끓이는 것 이상을 해냈습니다. 어느 날은 계란 프라이를 해서 아빠 것까지 갖다 줬습니다. 프라이를 접시에 담아서 식탁에 올려놓고는 아빠 나 잘했지요? 하면서 눈을 반짝이더라고요. 저는 잘했어, 맛있겠다 하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주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티를 내지 않고 오히려 아빠를 걱정해주면서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무너지면 안 된다고. 이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그 생각이 저를 매일 아침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질문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아들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언제 와요? 저는 아들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왜 없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냥 보고 싶다는 눈빛이었지요. 저는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좀 힘든 일이 있어서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진실을 말해줄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닌지도 몰랐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었거든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버티자고. 이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아버지 자리는 지키자고. 그게 그 시절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아내한테 연락을 몇 번 더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문자를 남겼지요.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들 잘 있다고 한 번만 연락해달라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매달리거나 돌아오라고 애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내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회사에서 업무 중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요. 받았더니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이 이혼 의사를 전달해달라고 해서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이 온 겁니다. 아내가 직접 전화 한 통 하기 싫어서 변호사를 세운 거였지요. 15년을 같이 산 사람한테 변호사를 통해 이혼 통보를 한 겁니다. 그 순간 뭔가 탁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운함인지 허탈함인지 아니면 그냥 씁쓸함인지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다가 금세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를 먼저 조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육권.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키웁니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호하게 나왔습니다. 평소에 저는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닌데 그 말만큼은 흔들림 없이 나왔지요. 아이들을 두고 나간 사람이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건지 그게 말이 되는 건지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흥분해봤자 제 손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변호사는 잠시 말을 아끼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혼자서 이혼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지요. 사무실 안에 들어가 앉아서 설명을 들으면서도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결혼할 때는 이런 곳에 올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쉰이 넘어서 이혼 서류를 앞에 놓고 앉아있는 제 모습이 낯설었지요.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상대방 과실이 있으신가요? 위자료 청구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내한테 다른 남자가 있다는 걸 그때는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의심은 했지만 증거가 없었지요. 그냥 나간 거라면 가출이고 유기였습니다. 아이들을 두고 나갔으니까요.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빨리 끝내는 게 낫겠습니다. 지저분하게 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저한테도 좋을 게 없었거든요. 싸우고 법원 다니고 서로 상처 주는 말 주고받고 그런 과정을 아이들이 알게 되는 게 더 싫었습니다. 협의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서로 합의만 되면 법원에 한번 출석하고 3개월 숙려 기간을 거치면 됐습니다. 아내 측 변호사와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건을 정했지요. 양육권은 제가 갖고 재산은 딱히 나눌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한테 재산이랄 게 별로 없었으니까요. 전세 보증금이 전부였는데 그것도 제 이름으로 된 거라 복잡할 게 없었습니다. 아내가 요구한 건 한 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을 가끔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었지요.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스스로 떠나놓고 아이들이 보고 싶을 때 만나게 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화를 그대로 내뱉으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필요하니까요.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그건 아이들이 결정할 문제지 제가 막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면 만나게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법원 출석일이 잡혔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 법원에 갔습니다. 아내도 혼자 왔더군요. 오랜만에 본 아내는 살이 빠져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어딘가 날카로워진 것 같기도 했고 피곤해 보이기도 했지요. 저는 아내를 보고 어떤 감정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아내도 저를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판사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였지요. 판사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이혼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아내도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 짧은 대답 하나로 15년이 끝났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었지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허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종이 몇 장으로 정리가 됐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잠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더니 아들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급식 떡볶이 나왔어요. 맛있었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아이는 그냥 오늘 급식이 맛있었다고 아빠한테 문자를 보낸 거였지요. 아빠가 오늘 법원에 다녀왔다는 것도 모른 채 그 문자 하나가 이상하게 마음을 잡아줬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됐다. 아빠도 오늘 저녁 맛있는 거 해줄게.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에 가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이혼을 했든 15년이 끝났든 저녁은 차려줘야 했습니다. 그게 제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지요. 걸음을 옮기면서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나중에 하자고. 지금은 그냥 걷자고.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어느새 5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5년이 어떻게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는 그렇게 길고 버거웠는데 돌아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는 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당장 오늘을 버티는데 정신이 팔려 있다 보면 어느새 계절이 바뀌고 학년이 바뀌고 아이들 얼굴이 달라져 있지요. 딸은 대학생이 됐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말수가 적고 조용하던 아이가 성인이 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차분하긴 했지만 저와 이런저런 속이야기도 나누곤 했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하던 일을 내려놓고 딸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잘 모르는 이야기라도 일단 들었지요.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들은 중학생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 와글와글하던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더니 갑자기 말수가 줄었습니다. 사춘기가 온 거겠지요. 학교 다녀와도 방에 들어가면 잘 나오지 않았고 밥 먹을 때도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걱정도 했는데
딸아이가 아빠, 남자애들 다 저래요. 그냥 놔두면 돼요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억지로 말을 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밥은 같이 먹고 잠은 집에서 자고 그것만으로도 됐습니다. 저도 이제 아빠 역할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던 것들이 하나씩 몸에 붙었지요. 밥도 제법 해먹을 수 있게 됐고 세탁기도 눈 감고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 전처 생각을 전혀 안 한 건 아닙니다. 가끔 밤에 혼자 술을 한잔할 때면 이런저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두고 나갈 수 있냐고 그 원망이 가슴 안에 오래 남아 있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원망도 조금씩 바래졌습니다. 원망을 붙들고 있는 게 저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좋을 게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렇다고 다 용서가 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매일 꺼내서 곱씹지는 않게 됐지요. 아내가 아이들을 만나러 온 건 이혼 후 2번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혼하고 넉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아이들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지요. 저는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만나고 싶냐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딸은 한참 생각하더니 그래도 엄마니까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해줬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2시간 정도였지요.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은 평소랑 비슷했는데 딸은 방에 들어가서 한참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한번 괜찮아? 하고 물었는데 잠시 후 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2번째는 그로부터 1년쯤 지나서였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내한테서 연락이 없었지요. 아이들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딸은 어느 순간부터 엄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아이들 나름의 방식이었겠지요. 어른들도 버거운 감정을 아이들이 자기 방식대로 정리해 나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회사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부서장 자리였지요. 사실 그게 기쁘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책임이 더 무거워졌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렇더라고요. 좋은 일이 생겨도 그냥 담담해지는 게 있지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이들한테 아빠 오늘 부서장 됐다 하고 말했더니 아들이 축하해요. 아빠 하면서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딸은 밥 사줘요 하더라고요. 그 말에 셋이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셋이서 크게 웃은 것 같았지요. 그런 날들이 쌓여갔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혼자 2아이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고 부족한 것도 많았지요. 아이들이 엄마한테 받아야 할 것들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게 가끔 마음에 걸렸습니다. 딸아이가 여고에 들어가서 여자친구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 제가 제대로 공감을 못 해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제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무리 애를 써도 어머니의 자리는 따로 있구나 싶었지요.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게 잘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 옆에 있었고 밥을 챙겼고 학교를 보냈고 아프면 병원을 데려갔습니다. 아이들이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들으려고 했고 아이들이 힘들어 보일 때 옆에 있으려고 했지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5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많이 남아있다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있었지요. 물론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쓸쓸한 날도 있었습니다. 나이 50이 넘어서 혼자 산다는 게 익숙해지는 것 같으면서도 익숙해지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버티는 데는 이제 자신이 생겼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전화가 오기 전까지는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잠깐 망설이다가 받았지요. 아내 친구였습니다. 이혼 전에 몇 번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지요.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였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잠자코 기다렸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시겠어요? 지금 많이 힘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5년 동안 단단하게 쌓아 올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 짧은 한마디에 흔들리는 것 같았지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물음이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질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밤이 꽤 깊어 있었지요. 딸은 기숙사에 들어가 있었고 아들은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 아내 친구의 목소리가 자꾸 맴돌았습니다. 지금 많이 힘들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첫 번째 든 감정은 당혹스러움이었습니다.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찾아가 보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내가 왜 가야 하는 건지 황당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요. 그 다음으로 든 건 거절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끝낸 사람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5년을 혼자 아이들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버거웠는지는 저만 알지요. 그 사람이 지금 힘들다고 해서 제가 달려가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전화를 끊지 못했던 겁니다.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내 친구가 마지막에 덧붙인 말이 걸렸던 건지도 모릅니다. 전화를 끊기 직전에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제가 이 전화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 고민했어요. 근데 대영 씨 말고는 연락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연락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요. 아내한테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걸 저는 이혼하면서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그 상황에서 다른 이유를 찾기가 어려웠으니까요. 그 남자와 살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힘들면 그 남자한테 기대면 되는 거 아닌가? 왜 하필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건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아들 아침을 차려주면서도 자꾸 생각이 거기로 흘렀습니다. 아들이 밥을 먹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엉뚱한 대답을 했는지 아들이 아빠 딴 생각해요? 하고 쳐다봤지요. 저는 아니 회사 일 좀 생각했어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아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서 저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어젯밤 전화번호를 저장해뒀지요. 아내 친구 이름은 수연이었습니다. 이혼 전에 아내가 가장 자주 만나던 친구였지요. 그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제 전화 주셨는데 주소 알 수 있을까요? 보내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괜히 보냈나 싶었지요. 그냥 모른 척하고 사는 게 맞는 건데 왜 먼저 연락을 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주소였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지요. 버스로 30분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짧은 문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한숨을 한번 쉬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차를 몰았습니다. 가면서도 몇 번이나 돌아갈까 싶었습니다. 신호 대기를 하면서 핸들을 잡은 손에 괜히 힘이 들어갔지요. 내가 지금 뭘 하러 가는 건지, 가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일단 가보자는 마음 하나였습니다. 주소를 찍고 도착해보니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빌라보다도 오래된 건물이었지요. 외벽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계단 난간이 녹슬어 있었습니다. 호수를 확인하고 계단을 올라가면서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기다렸습니다. 인기척이 없었지요. 한 번 더 눌렀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느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를 끌듯이 천천히 걸어오는 소리였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처음에는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진짜로요. 제가 기억하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단정하지 않았고 얼굴은 부어있으면서도 야위어 보였습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고 눈빛이 퀭했지요. 몸은 전보다 훨씬 마른 것 같았는데 어깨가 안으로 굽어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지요. 반갑다고 할 수도 없었고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왔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힘이 없었지요. 물기가 빠진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들어가도 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이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고 공기가 탁했지요. 작은 방 하나짜리 집이었는데 싱크대 위에 컵라면 봉지가 몇 개 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이 반쯤 열려 있었는데 안이 거의 비어 있었지요. 저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아내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아내는 제가 뭘 보는지 알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것 같기도 했고 너무 지쳐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많이 아파요? 아내는 잠깐 입술을 달싹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고갯짓 하나에 5년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았지요. 나중에 수연 씨한테 들은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 함께 살던 남자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해 보였지만 뒤로는 도박을 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아내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알게 됐을 때는 이미 깊이 들어온 뒤였고 그 남자가 아내 돈까지 손을 댔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모아뒀던 돈, 친정어머니한테 빌린 돈까지 다 날린 거였지요. 그것도 모자라 손찌검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결국 그 남자는 빚만 잔뜩 남겨두고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혼자 남겨진 채로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진 상태였던 거지요. 수연 씨도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됐다고 진작 연락을 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복잡했습니다. 불쌍하다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고 한편으로는 왜 하필 나한테 연락이 왔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없으니까, 기댈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 결국 여기까지 연락이 닿은 거겠지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오갔습니다. 아내의 그 퀭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지요. 방 안에 쌓여있던 컵라면 봉지도, 반쯤 비어있던 냉장고도, 안으로 굽어있던 어깨도. 눈을 감으면 그 장면들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측은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드는 게 싫었습니다. 측은하게 여기면 안 된다고 저는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저를 두고 나간 사람입니다. 아이들을 두고 나간 사람입니다. 5년 동안 딸아이가 교복 블라우스를 혼자 다리면서 자라는 동안, 아들이 아빠한테 라면 같이 먹자고 말하면서 자라는 동안 그 사람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말을 안 듣더라고요.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일상은 그대로였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아들 밥 챙기고 주말에는 딸아이 기숙사에 반찬이라도 갖다 주러 가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지냈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그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를요. 그러다 다시 수연 씨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대영 씨, 저번에 찾아가 주셔서 감사했어요. 근데 걱정이 돼서요. 요즘 밥을 잘 못 먹는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들여다보고 싶은데 저도 애가 있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서요.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러고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까지도 망설였습니다. 한 번 갔으면 됐지 또 가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번은 사람으로서 확인을 한 거라 치더라도 두 번째는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무언가를 해줘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지요. 그런데 밥을 못 먹는다는 말이 걸렸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말인데 자꾸 걸렸습니다. 다음 날 퇴근길이었습니다. 저는 마트에 들렀습니다. 뭘 사야 할지 한참 장을 보다가 그냥 죽 재료를 골랐습니다. 몸이 안 좋은 사람한테는 죽이 낫겠다 싶었지요. 전복죽 재료를 사서 차에 싣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가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냥 음식 한번 갖다 주는 거라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더니 이번에는 좀 더 빨리 문이 열렸습니다. 며칠 전보다는 낯빛이 조금 나아 보이는 것 같기도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많이 안 좋아 보였지요. 아내는 제 손에 들린 마트 봉투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이런 걸 가져와요? 거절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안으로 들어가서 부엌 앞에 섰습니다. 잠깐 써도 될까요? 아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걸 허락으로 받아들이고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부엌이었지만 재료를 손질하고 냄비를 올렸지요. 아내는 방 한켠에 앉아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다가 참는 것 같기도 했고 그냥 멍하니 있는 것 같기도 했지요. 죽이 끓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냄비에서 죽 끓는 소리만 났습니다. 이상하게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조용한 게 아니라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 말도 못하는 것 같은 침묵이었지요. 죽을 그릇에 담아서 아내 앞에 놓았습니다. 아내는 숟가락을 들더니 한 숟갈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먹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조금 먹다가 멈추고 또 조금 먹다가 멈추고 그래도 먹고 있었습니다. 반쯤 먹었을 때 아내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괜찮다고 할 수도 없었고 왜 우냐고 물어볼 수도 없었지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볼이 젖어 있었지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딱 3글자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미안하다는 그 말 한마디가 5년이라는 세월을 압축해 놓은 것 같았지요. 그 말 한마디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저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 있다가 물었습니다. 몸은 어디가 많이 안 좋아요? 아내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성으로 위가 많이 나빠졌대요. 밥을 먹으면 자꾸 토하게 돼서요. 그래서 밥을 못 먹고 있던 거였습니다. 먹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먹으면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였지요. 그 말을 들으니 컵라면 봉지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마저도 먹기 힘들었을 텐데 그것으로 버텨온 거였겠구나 싶었지요. 그날 저는 2시간 정도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나오면서 냉장고에 뭔가 좀 채워두고 싶었지만 그냥 나왔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였지요. 선을 지켜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이 사람한테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건지 그 경계가 아직 제 안에서 정리가 안 돼 있었거든요. 차에 탔습니다. 핸들을 잡고 한동안 출발을 못했습니다. 그 미안하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5년 전에 그 말을 들었다면 어땠을까 싶었지요. 그때는 아마 더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화보다 다른 감정이 더 컸습니다. 뭐라고 딱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었지요. 불쌍하다는 것도 아니고 안타깝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됐구나 하는 먹먹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저를 두고 나갔고 아이들을 두고 나갔고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속으로 되뇌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원망과 측은함이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들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늦었네요. 밥 먹었어요? 저는 응, 먹었어 하고 대답하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다시 TV로 눈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서 TV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인지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그냥 아들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불쑥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피곤해 보여요. 저는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아들이 어느새 저보다 키가 커져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는지 새삼 놀랐지요. 좀 그렇네. 그냥 복잡한 날이었어. 아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래요 하고 말았지요. 그게 고마웠습니다. 더 캐묻지 않아줘서요. 저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아직도 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 일이 생각보다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걸요. 그 후로 몇 번을 더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음식이나 갖다 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을 끓여 가기도 했고 마트에서 반찬 몇 가지를 사서 가기도 했지요. 그게 전부라고 그 이상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조금씩 더 오래 있게 됐습니다. 음식을 두고 바로 나오려다가 아내가 밥 먹는 걸 보고 나서 나오게 됐고 나중에는 밥 먹고 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오게 됐지요. 아내는 처음에 말이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잘 못했고 미안하다는 말도 그날 한 번 하고는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가져간 걸 받고 먹고 앉아 있었지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솔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억지로 고맙다는 말을 하거나 괜찮다는 척을 하지 않아서요. 어느 날은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은 잘 있어요? 저는 잠깐 아내 얼굴을 봤습니다. 잘 있어요. 딸은 대학교 잘 다니고 있고 아들은 이번에 고등학교 올라갔어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지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을 텐데 물어볼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보고 싶다는 것도 같았고 미안하다는 것도 같았고 그냥 포기한 것도 같았지요. 저는 그날 집에 오면서 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별일 없지? 딸이 응, 아빠는요? 하고 물었습니다. 아빠도 별일 없어. 그게 다였습니다. 아내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아이들한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설명을 해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그것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얼굴빛이 창백했고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 보였지요. 위장 문제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봤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병원도 못 갈 형편이라는 거였지요. 그 남자가 다 털어가고 나서 아내한테 남은 게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친정어머니한테 빌린 돈도 날렸으니 친정의 손을 벌리기도 어려웠겠지요. 그러니 아픈 몸으로 그 좁은 방에서 혼자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한참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같이 가요, 병원에.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요. 아내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할 힘도 없었던 건지 아니면 더는 혼자 버티는 게 한계였던 건지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내를 내과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역류성 식도염이 심하게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이 겹친 거라고 하더군요. 약을 처방받고 나오면서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지요. 약국에 들러 약을 받아서 아내 손에 쥐어줬습니다. 차에 타려는데 아내가 멈춰섰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줘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따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었지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왜일까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불쌍해서인지 아이들 엄마라서인지 아니면 오래 같이 산 사람이라서인지 어느 것 하나가 이유라고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냥 눈앞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모른 척하고 가는 게 제가 아는 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뿐이었지요. 그냥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 몸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약을 꼬박꼬박 먹고 죽이라도 챙겨 먹으면서요.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는 게 보였지요. 어느 날은 제가 갔을 때 방이 전보다 정리돼 있었습니다. 커튼도 걷혀 있었고 창문도 열려 있었지요. 작은 변화였지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사람으로서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그 선이 어디인지 흐릿해지는 것 같았지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어디로 가는 건지 스스로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들킨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이 늦었는데 아들이 아직 안 자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다가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어디 자주 가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친구 좀 만나고. 아들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를 표정이었지요. 그러더니 라면 같이 먹을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
아들이 라면을 2개 끓였습니다. 나란히 앉아서 먹는데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힘든 거 있으면 저한테 말해도 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젓가락을 잠깐 내려놨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아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가 힘든 거 있으면 말해도 된다고요. 언제 이렇게 컸는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키워줬구나 싶었지요. 고마워. 그 말밖에 못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라면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 건지를요. 엄마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아빠가 몇 번 찾아갔다는 걸, 그걸 알 권리가 아이들한테 있는 건지. 특히 딸아이한테는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딸은 아들보다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였거든요. 엄마가 그렇게 됐다는 걸 알면 어떤 감정이 들지, 감당이 될지 모르겠었습니다. 받아줘야 하는 걸까요?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받아준다는 게 무엇인지도 사실 불분명했습니다. 다시 같이 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옆에서 사람으로서 챙겨주는 건지, 아이들한테 엄마로서 다시 연결시켜주는 건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받아주는 건지 경계가 없었지요. 한 가지만큼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5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바꿨습니다. 저도 바뀌었고 아내도 바뀌었지요. 그 시간 동안 저는 단단해졌고 아내는 많이 부서졌습니다. 바뀐 두 사람이 다시 어떤 관계가 될 수 있는 건지, 그게 가능한 건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잘못한 건 사실입니다. 저한테도 아이들한테도요. 그 잘못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요.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사람이 지금 많이 힘들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힘들다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이상한 건지 아니면 당연한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도 가끔 그 방을 찾아갑니다. 아직은 그게 전부입니다. 밥을 챙겨주고 약은 잘 먹고 있는지 확인하고 잠깐 앉아있다가 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직은 아닙니다. 아이들한테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말할 수 있겠지요. 언제가 그때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라는 게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용서가 아니더라도 그냥 사람으로서 옆에 있어주는 것과 용서는 다른 건지요? 저는 아직도 그 경계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제가 이 사람을 완전히 외면할 수 없다는 걸요. 그게 약한 건지 어리석은 건지 아니면 그냥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는 것도 삼키는 것도 평생 해온 저이지만 이번만큼은 답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도 답을 못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녀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남자의 인생에 다시 나타난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인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남기기도 하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우리는 또 다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과연 사람은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용서와 연민은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감정일까요? 이 남자는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고 있다고 합니다. 미워하는 것보다 외면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